네,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결국 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대표 오늘 가처분 신청 오늘 하겠다고 하는데 뭐 접촉하실 예정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다각도로 접촉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이 대표 측에서 마음을 내서 만날 결심을 해야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만나자는 의사는 계속 이미 다 피력을 하시는지? 똑같은 질문 하지 마라 그랬잖아.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그리고 카메라 좀 끝나면 따라오지 말아줘. 부탁 좀 하자. 알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님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 전화가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전화 통화하면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한 정도 수준의 그런 신뢰관계가 있는 사이예요, 두 분이? 그러면요. 주호영 그래요? 대표님께서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고 이준석 대표 역할 하신 것도 다 아주 높이 평가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이 자꾸 이준석 대표 만날 거냐 물어보는 게 좀 성가셨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은 이준석 대표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만나고 못 만나고의 이 결정권, 공은 이준석 대표에게 달려 있다. 그러면 우리 다섯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만나자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만날 것이다 13일 전에. 그러면 O, 안 만날 것이다는 X로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들 다섯 분은 예측하고 계실까요? 자, 안 만날 것이다가 네 분, 만나실 것이다가 한 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신영께 좀 여쭤봐요. 왜 안 만날까요, 이준석 그게 대표가? 만난다는 것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그 접수가 됐고요. 전자 신청을 해갖고 재판부까지 배당이 됐고 그 보도에 의하면 빠르면 내일 가처분 신청이니까 비대위가 지금 뭐 출범이 거의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 출범 전에 그 판결을 해야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그 뭐 판결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에 만나서 사법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 보겠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사법적 해결로 가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미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밤이라도 혹시 근데 제가 그거까지는 뭐 법률가가 아니라서 근데 저게 냈는데 그럼 본인이 가처분 신청된 거를 철회를 하고 뭐 그런 게 가능하다면 뭐 그 길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좀 대단히 비관적이다. 이준석 대표가 만나는 수 있는 것. 그리고 끝에 우리 윤경호 의원께서도 한번 왜 이준석 대표가 안 만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대표의 뭐라 그럴까 정치적인 입지는 갑자기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론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했지 이런 거 싹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가처분 신청도 뭔가 뭐 저울질을 한다 아니면 내가 뭐 이 딜을 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그 가장 측근이었던 청년 정치인 김용태 최고위원이죠. 김용태 최고위원이 본인이 가처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런 홍수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런 내부 분란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할 것 같다. 왜? 법원에서 설사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한마디를 남겨줄 거다.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준석 대표의 지금 전략이자 밀어붙인 어떤 배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딜을 해버리면 그런 식의 정당성 아니면 내가 지금 내쫓김을 당하는 뭐 입장이다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점에서는 만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럼 우리 최수영 의원께는 조금 하나 더 들어간 질문. 그러면 안 만날 거면 오늘 가처분 신청을 접수를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의 소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밝혀야 되는데 기자회견은 또 13일 날 한다라고 예고해놓은 상황에서 오늘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이 의도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왜 만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냐 그러면은
사실 이 주호영 대표가 설령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더라도 어떤 걸 주겠습니까? 과연 이준석 대표가 납득하고 이준석 대표가 내가 그러면 정치적인 여기서 출구 전략을 짜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당근책이 제시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전당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13일까지 시간을 놓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 저는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회신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9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발표될 비대위원회 명단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당이 혁신 의지가 있고 예. 정말 중립적 관리 의지가 있는지 보고 저는 13일로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 주호영 대표는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적인 이런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이런 어떤 성사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죠. 그리고 예.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 상상력의 차원에서 나쁘지 않지만 저는 많은 도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당근책을 유인책을 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의 길을 간 다음에 저는 윤석열의 길을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이 나오자마자 예. 바로 거기서 그 명예회복을 한 다음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방법도 이준석 대표가 고려할 수 있는 카드지 여기서 주호영 대표를 만나서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을 낼 것이다.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예.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직접 서류를 내질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만나기 싫다는 거죠. 이제 질문 받기 싫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기자들을 만나기 싫다. 뭐 이런 현상적으로 그렇게 예, 볼 수 지금은 이 있겠습니다. 순간은. 지금 이 순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이 수해 피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전 국민적 상황. 예. 굉장히 그 이준석 대표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지금의 어떤 이 대표까지 올라오게 된 과정에는 예. 여론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까지 당내 어떤 분란에 내가 한 축으로 부각되는 것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이야. 당연히 이준석 대표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뭔가 저는 뭐 지금 이준석 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혁신형 뭐 비대위 또는 혁신 관리형 비대위 하고 싶죠. 예. 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봉합형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동안 이준석 축출이라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을 때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예. 아무 역할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자 이미 이준석 대표를 그 축을 이루고 있던 뭐 여러 최고위원들이 다 돌아서고 있고 사실상 그 제가 여러 번 정치적 비유를 했습니다만 친위 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다 한 명, 두 명 다 드디어 투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타협 노선을 취할 여지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선 명분을 축적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가처분 신청을 통한 명분 축적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어떤 대통령 예. 체제 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결국 내가 내쫓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축적하면서 여론전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호영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밖에 판단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분의 고수들은 다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안 만날 거라고 하는데 우리 유일하게 네.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만 만날 것이라고 보셨어요. 제가 고수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이런 성향을 좀 가만히 유추해 봤을 때 남의 상상대로 행동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도 여러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이렇게 정치 비평을 하시는 분들에게 서울에 오셨나 모르겠네. 예. 아니 텔레비전으로 보면 되니까요. 예, 또 유튜브로 보면 되니까 저는 끊임없이 세간의 어떤 평가, 전망들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던 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 만나실 거라고 네. 얘기를 하시니 저는 이준석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 비대위의 기간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없지만 또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분명한 건 당장은 전대가 어려울 거다. 뭐 국회 일정을 얘기를 예. 하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와 굉장히 묘한 시간에 일치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홍수 피해로 인해서 정말 민심이 좋지 않고 청년 최고위원들이 왜 지금 이준석 당대표를 사실은 굉장히 옹호하다가 더 끝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저는 민심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뭔가 지금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정치만 하고 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협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에게도 뭔가 퇴로를 달라. 그리고 저는 강건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말 전화를 하실까 안 하실까 이게 오히려 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측을 하시기 때문에 아유 내가 해봐야 안 만나줄 텐데 이렇게 해서 안 하시는 거는 저는 오히려 더 제가 걱정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전화를 하시면 저는 어떻게든 이준석 전 대표는 응대를 할 거다. 뭐 그게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죠. 내놓을 게 없어서 뭐 못 만날 거다 그러시지만 이준석 대표 성향상 정말 나한테 건넨 카드가 없었다라고 다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화만 하신다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들이 다 노라고 할 때 나는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우리 김연아 의원 얘기 들었습니다. 예, 우리 신영 교수. 제가 MBN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지금 뭐예요? X가 4명인데 예. 나머지 3분하고 제가 국민의힘 소속인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른 예. 세계의 국민의힘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직까지는 대표예요. 예. 이제 비대위원들이 구성되고 비대위원회가 완성되면 그 순간 이제 전 대표가 됩니다. 당원 당규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대표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직은 대표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게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스스로 불질러 버린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스스로 불질러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뭐 형제 간에 분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쪽이 다소 억울하고 뭐 분하고 그러더라도 하여간 그 합의를 대화를 통해서 합의로 이렇게 끝냈을 경우에는 언젠가 또 다른 상황이 오고 또 새로운 그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다시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재판을 통해서 이게 관계가 정리되잖아요. 회복 불능입니다. 회복 불능. 그 인간사의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예. 그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거를 굳이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간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뭐 정미경 전 최고위원, 한기호 전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마저도 가처분 신청은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보자고요. 이제 그리고 이게 또 뭐 다른 적이지만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인용될 가능성은 저는 1% 미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기각되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경찰 수사에서 다행히도 기소가 안 되고 불기소 처리가 되면요. 이 비대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6개월 후에 이 당원권 정리 6개월 후에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그게 내년 한 1월이라고 쳐요. 그럼 6개월이 끝나니까 그때 전당대회 다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뭐 해가지고 재판에서 져버리잖아요. 그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저는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뭐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윤핵관들로부터 이런 화해, 포용의 이런 제스처는 전혀 안 가겠네요.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첫 번째 기자회견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뭐 어떻게든지 연락해서 만나겠다. 우리 방금 전에 그 자료만 봤잖아요. 다각도로 노력하게 이게 이미 방송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도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가처분 신청 내버린 거 아니에요. 당신은 안 만나겠다. 그거 그렇게 돼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치가 워낙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거라 만날지 안 만날지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오늘 아침 생각이 다르고 저녁 생각이 아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편말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자,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알고 있었던 분이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신문 칼럼에서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의 시작이 바로 이 사람 때문이다라고 지명했을 정도로 친 이준석계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오늘 대통령실로 간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누굴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저는 카멜레온입니다.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입장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 풀어내는 것에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토론 때 영부인 옷값 공개에 반대했던 것도 일종의 역할극이었습니다. 대변인은 그렇게 때로 내 생각과 다른 입장도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멜레온 같은 제가 대변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붉은 카멜레온의 옷을 입고 우리 당과 당선인을 성심껏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저랑 좀 일하시는 스타일이 비슷하신데 저도 이제 일하면 그 연애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대표 한 2번, 3번은 하셔야 되는데 벌써 결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번에 우리가 대선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공입니다. 젊은 세대에. 근데 절대 여러분을 싼 값에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의 자부심과 여러분의 공, 그리고 20대, 30대에 여러분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는 그 자존심과 자부심, 거기에 맞게 사시면은 나중에 누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것이 아닌 여러분이 따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진심으로 우리 박민영 보좌역과 청년 보좌역들의 앞길을 축원하고, 제가 감히 돕겠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혼내주겠습니다. 이 공개 오디션 형태로 이 대변인 뽑는 자리에서 뽑혔던 이 박민영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오늘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간다는 얘기가 좀 전해졌습니다. 지금 과거 영상인데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 이제 제작진이 찾아냈는데 본인은 까밀레온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얘기가 좀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나랑 일하는 스타일이 비슷한가 싶기도 하고요.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 교수님? 박민영 대변인의 대통령실 행. 좀 전에 그 자료 화면을 보니까 나는 까멜론이다 하는 말 자체가 탁 와닿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신이에요, 변신이에요, 아니면 뭐 변신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전문가? 싶은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홍보라든가 이런 기능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당 대변인을 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뭐 이를테면 뭐 청년 보좌역인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59초짜리 쇼츠 광고 같은 것도 만들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뭐 평판이 좋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기능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 있어서 홍보 부분에 전문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실로 옮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짧게는 뭐냐면 정책 홍보와 어떤 정무기능, 대통령 지금 비서실이 말이 많잖아요. 참모기능 자체가 거의 뭐랄까 좀 제로 상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훌륭한 자원이 있다. 정책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뭐 모시겠다. 근데 나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이다. 어때? 그런 사람들까지 끌어안자. 그럼 입막음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걸 뭐라고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충분히 그것은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한 명의 친 이준석계가 투항했다. 뭐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박민영 대변인이 청와대로 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유능한 실력을 홍보 분야에 유능한 실력을 가진 젊은 정치인을 영입했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이준석계의 투항의 의미로 동시에 이제 양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청년 대변인이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뭐 브리핑도 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이제 브리핑은 기존처럼 강인선 대변인하고 부대변인이 주로 하고 저 박민영 청년 대변인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라는 말을 강인선 대변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능력이 출중해서 데려온 거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지금 주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렇게 당과 척을 지면서 2030이 당에서 많이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당원 지지율에서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박민영 대변인은 사실 지난번 어떤 보수 언론 칼럼에서 박순애 장관 지명에 대해서 자랑했던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대통령의 진노를 불러왔고 그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낙마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됐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당사자를 대통령실이 픽업을 해갔다. 저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분명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쓴소리도 듣는 레드팀을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실제 박민영 대변인이 저렇게 단기 필마로 들어가서 얼만큼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의 의견에 뭔가 쓴소리를 하거나 좀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 역할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으나 상징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우리 편의 얘기만 듣고 그것을 순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최소한 우리가 청년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일종의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도 쓴소리도 고언도 받아들이겠다라는 하나의 상징적 저는 신호로 보기 때문에 저는 박순애 장관의 이번에 낙마와 그다음에 박민영 대변인의 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성이 거의 한 며칠 차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그나마 조금 윤석열 표 국정 운영에 대한 약간의 일종의 쓴소리 레드팀도 구성하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좀 생각합니다. 박순애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기자들이 많이 물었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전 정권과 비교해봐라. 자질면에서 뭐 밀리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박민영 그 국민의힘 당시 대변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직접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처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할 말은 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내부 총질이랑 쓴소리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란 말은 내부적으로 정말 적의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거라면 쓴소리는 정말 발전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저는 대통령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한테도 쓴소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당사자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민망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대표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같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민망하실까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당에서도 사실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판을 모두가 한 입장이었고 그래서 많이 좀 고립감을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이 가장 힘들 때 결과적으로 또 감싸주고 손을 잡아줘야 하는 게 또 당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었던 것이 지난달 7월 28일 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였죠. 이거를 내부 총질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두 개는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 방금 들으신 얘기는 이제 대통령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막 그런 이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우 의원님, 네. 지금 그 7월 28일 날 했던 그 앞에 들었던 얘기와 그 뒤에 들었던 얘기가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맥락이에요? 정말 까밀레온처럼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예요? 한 사람 입에서 나오기에는. 근데 저는 그 박민영 대변인 세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MZ 세대에서요? 네, 그거는 저 이제 한 50대 이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게 굉장히 카멜레온 같고 앞뒤가 다른 것 같고 뭐 어디에서는 배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박민영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으로 불러온 사람이 아니에요.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인정받고 대변인이 된 거거든요. 저는 뭐 배신이다 은혜다 이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명확하게 밝혔어요. 이번 건과 관련이 없이.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신선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박민영 대변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강인성 대변인 같은 경우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뭐 브리핑을 할 거다 이런 걸 언급 안 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불러다 놓고 상징적으로만 불렀다면 저는 정말 그건 대통령실이 2번 실패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에서 정말 쓴소리를 하는 또 MZ세대의 시각을 갖고 대통령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역할로 쓴다면 저는 굉장히 쇄신적인 발탁이고 혁신적인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되게 고맙기도 하고 대견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당이 되게 어렵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당 안에 내분도 그렇고. 근데 그때 어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거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 계속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자기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 저는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선당 후사 모습을 가장 보여주는 저는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서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박민영 대변인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그 쓴소리를 당내 어떤 혁신의 동인으로 삼느냐 오히려 기성 정치인들에게 과제가 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박민영 대변인의 이 대통령실 행에 대해서 또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에게 충성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 충성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충성을 받지 않았으니 배신도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본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단 하나의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자유가 가진 큰 기회와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뭐 격려의 메시지를 오히려 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을 친 이준석계로 분류한 언론과 당내 일부 사람들이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관점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입장을 함께 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아까 투항을 한다고 예.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지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예. 그런데 지금 박민영이라는 젊은 대변인을 놓고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과대평가한다. 그렇죠. 지금 아니 그 강인선 대변인의 얘기 들어보니 뭐 5급 운운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깎아낸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년 뭐 비서관이었나요? 발탁했을 때 뭐 1급 대접해주고 예. 했던 거하고 굉장히 뭐 비교를 하기도 하고 또 대변인으로서 마이크를 잡게 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안 시킨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우리 최수영 의원 그리고 김연아 의원 두 분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내가 할 수 있다 이건데 두 분도 뭐 청와대 근무도 해보셨고 국회의원도 해보셨는데 그게 실제 가능합니까? 5급 행정관으로 불러온 친구가 대통령에게 밖에 있을 때 아까 그 쓴소리였는지 아니면 뭐 아픈 얘기였는지 튀는 논평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직 속에 들어가서 과연 가능하겠어요? 저는 그 자체도 굉장히 과대평가다. 저는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우리 정치권의 행태 중에 청년 정치인을 일부러 끌어들여서 뭐 완장을 채워주고 앉히기도 하고 야당이죠. 박지현이라는 26살짜리 젊은 비대위원장 시민운동가를 끌어와서 비대위원장이라고 올려놨다가 시컷 흔들고 다시 뭐 팽을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또 다른 분들도 지금 청년 정치인들을 일부러 띄워줬다가 뭐 필요 없으면 그냥 외면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젊은 정치인들이 너무 화려한 말솜씨, 언변 이런 것만으로 정치를 지금 배우고 정치권에서 뭔가 그걸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요. 정치라는 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들 또 지금 이미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 국회의원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지금 정치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국회의원 되는 게 다 지향점의 성공의 뭐 종착역이냐. 아니면 이 사회의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보고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게 원칙이나 철학 그런 거 없이 그런 화려한 말솜씨, 언변, 즉자적인 대응 아까 뭐 카멜레온 같은 뭐 적응력 그런 걸로 과연 될 수 있을까? 전 그런 점에서 이 젊은 정치인이 계속 정치권에서 뭔가를 제대로 배우려면 본인에게 쏟아지는 이런 과대평가에 절대로 도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아주 그냥 긍정적인 평가와 또 이렇게 좀 이제 비판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젊은 세대와의 소통의 창구로 이 박민영 대변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인지 아니면 떨어진 지지율 특히 2030에서부터 갑자기 등을 돌린 2030들의 표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하나의 쇼잉 형태로 데려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신현님 어떻게? 근데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선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 청년 부분 2030 예. 남녀 가리지 않고 굉장히 중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자신의 이제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식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아주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뭐 두 차례나 가출하고
이런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이 옆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는 도저히 어떻게 같이 하기가 좀 힘든 캐릭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큰 걸 보고 좀 참자. 오히려 이렇게 하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구 역할을 해줄 이준석 대표가 결정적인 실책은요. 그 지난주에 뭐 대통령 보고 한심하다는 발언을 했잖아요. 아주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대통령을 이겨 먹겠다라는 얘긴데 글쎄요. 그게 만용인지 그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이지. 아까 친 이준석계 사람들이 투항을 했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도 투항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금도를 같은 당 한 식구에서 그 금도가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준석을 두둔하다가 다 질려버린 겁니다. 질려서 뭐 그렇게 된 건데 그걸 또 뭐 보기에 따라서는 투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하튼 그런 점에서 이제 안 맞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이준석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박민영의 인물에 대해서 제가 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준석 정치의 좌절이 청년 정치의 실패로 이렇게 같이 등치돼서는 안 된다. 청년 정치는 이런 이준석 케이스를 통해서 또 한번 실패도 해보고 또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국민적 각광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나름대로 축적되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가 저는 형성돼 나갈 거라고 봅니다. 자, 한 이슈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선정이 됐고요, 임명이 됐고요. 또 이제 비대위원들도 이제 속속 이제 임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비대위원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주호영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에 약간의 기싸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먼저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이선 후퇴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윤핵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비대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비대위 지금 선택하게 돼 있는데 당은 당규에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돼 있는 경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싸우고 있나?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화하고 무슨 개니 하는 자체가 나는 안 좋은 컨셉이에요. 내가 알기로 우리 당에 그렇게 그게 심하지도 않고 한데 하여튼 그런 시비에서 자유로운 구성을 하도록 노력할게요. 어쨌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분들이 비대위에 합류하는 것은 이제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했고요.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포함이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신경전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현우 의원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희망하는 것은 비대위를 한두 달 좀 짧게 하고 바로 전당대회 열어서 새 대표 체제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뭐 한두 달 할 것 같으면 내가 이거 뭐하러 하겠냐. 그러니까 내년 정도나 가야 전당대회 할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빠졌더니 이제는 주호영 위원장이랑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가? 이런 해석도 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죠, 당내 사정이. 그리고 뭐 또 이제 차기 당 대표를 준비하신다고 또는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려지는 사람들과의 또 인터뷰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른 계획과 뭐 이런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할 만큼 각각의 생각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같은 침대에 누운 동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뭐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법적 판단을 떠나서 정치적 명분을 가지려면요. 이걸 정말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근데 비상 상황으로 선택해서 이걸 다 종결을 해놓고 비상 상황이 아닌 것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서로 권력을 좀 나누겠다, 뭐 자기가 뭘 좀 해보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저는 민심은 정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당원들도 그렇고 아마 일본 국민들도 그럴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같이 본인이 비대위원, 그러니까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셨다가 이게 지금 무산되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무슨 책임을 지셨냐고. 저는 비대위에 참여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비대위에서 당연직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갖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떠한 형태로가 됐던 왜 내가 당연직인데 못 들어가냐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서 벌어진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설득하지 않으면 저는 저 논란에서 뭐 비대위원회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계속 휘말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많은 이준석 대표를 같이 지지했던 청년 정치인들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은 어떤 책임의 무게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계속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인터뷰하시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얼마나 많은 얘기와 고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가지 원칙은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 상황이고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느냐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고 이를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짧게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에 참여하면 안 된다? 아니 근데 그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비대위가 이제 꾸려져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재정비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원내대표 그 비대위에 참가하지 말라면 원내대표 사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원내대표 사퇴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더라도 다 순서가 있고 뭐가 있는 것이니까 비대위가 일단 출범하게끔 하고 원내대표 정책의 의자는 당연직 아닙니까? 그걸 당원 당규를 바꾸지 않는 한 그거는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진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도저히 원내대표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거 물러나라. 근데 뭐 의원총회에서 다수가 그런 의견이라면 또 그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해야지 지금 비대위가 막 출범하려고 그러는데 그 원내대표마저도 물러나라 하는 거는요. 이거를 그냥 거의 어떻게 무질서 상태로 만들자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죠. 예.